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박 씨 혐의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함께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박유천 씨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 황하나 씨가 방어받고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신 대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청사내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코, 결단코 이런 말을 써가면서 네네. 말이죠. 그런 어떤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면 나름대로 담담하지만 그리고 긴장한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예.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예, 온 것 준비를 같은 충분히 그런 하고 온 것 느낌이었어요.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수물 분석을 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네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수사에 임하는 모습이 조금은 그렇게 긴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어떤 지금 무혐의 이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뭐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걸음걸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당하다, 결백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태도를 보면 본인은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마약 문제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한 가지는 인정했어요. 황하나 씨하고 최근까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한 적이 없다. 이 얘기 계속해요. 아마 이제 본인은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마약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뭐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네. 황하나 씨의 진술에 따르면 뭐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그랬고 뭐 황하나 씨 개인적인 진술입니다만 또는 뭐 강제로 뭐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경찰은 이렇게 뭐 피해자로 불러서 조사할 정도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뭔가 네. 증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죠. 물론 마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황하나 씨의 진술과 뭐 CCTV나 아니면 그 카드 사용이나 이런 생활 흔적들을 봤을 때 예. 황하나 씨가 진술한 내용과 박유천 씨의 동선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황하나 씨가 얘기했던 그 날짜에 예컨대 뭐 집에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검찰은 지금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분석을 요청이 났어요. 거기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박유천 씨가 저렇게 뭐 걸음걸이나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들어가지만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누구로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네, 이런 말씀하신 생각이 듭니다. 대로 박유천 씨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뭐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먼저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네.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예. 뭐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또 피의자로 입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최 교수 얘기한 대로 네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쨌든 황하나 씨와 만났다는 것만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황하나 씨 집에서 CCTV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거 말고도 동선이 일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그 날짜에 그리고 황하나 씨 자택에서 만난 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황하나 씨 진술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물론 그 내밀하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사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또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대로 강제로 투약을 했는지 이런 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지만 네. 이제 어제 모발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채취를 했거든요. 신체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결과적으로는 이 박전 씨가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실제 국가조 정밀 검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간이시약 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이시약 검사고요. 그것은 네. 소변으로 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했다. 뭐 이거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모발 검사는 1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모발에 자라는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마약을 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는 올 초에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라면 올 초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올 초에 두세 번 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올 초라는 것이 뭐 2, 3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 2월이나. 예. 그러면은 이 몇 개월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발에서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 확실하게 언제쯤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황하나 씨 진술하고 일치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도 그렇고 워낙 지금 결코 하지 않았다.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차량이라든지 뭐 주거지 이런 곳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놓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차량 2대에 대해서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데 뭐 차량에 대해서 했을 가능성은 지금 남아있을 가능성은 정말 그거 꼭 많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자택을 물론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물론 거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박전 씨가 뭐 예를 들어서 했다면 숨긴다고 숨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뭐 모발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발 검사가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블랙박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다 지웠다고 해도 이것도 다시 좀 복구해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마 경찰은 그렇게 추진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렌식 통해서 지웠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텐데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가 두고 봐야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지웠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CCTV 정황들이 이미 경찰에서 네. 압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황하나 씨 진술하고 박유천 씨의 그 동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그걸 발표했다고 하면 그럼 박유천 씨 입장에서 황하나 씨 진술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부인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네. 아마 이제 박유천 씨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도록 본인은 만난 건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황하나 씨하고 CCTV를 통해서 같이 있고 동선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될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거는 이미 내가 인정한 부분이다. 다만 황하나 씨하고 나하고 진술이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마약을 했다 안 했다의 진술인 거잖아요. 지금 같이 있었던 건 죄가 안 돼요, 사실은. 예. 그 문제는 네.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두 사람의 지금 진술이 전혀 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유천 씨는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거죠. 아마도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조사를 이루어질 것을 알았을 것이고 네. 선제적으로 일단 기자회견 해놓는 것이 두 사람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봤을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밀 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박유천 씨 네. 입장에서 끝까지 안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박유천 씨가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예. 그러나 황하나 씨 진술은 같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건 명확하고 건 사실이니까 그걸 부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은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사실 뭐 황 씨의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영향은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마약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박유천 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그리고 뭐 강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연 황하나 씨 의도대로 되느냐 하나의 그 어떤 초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하고 진술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결국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질신문에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온 증거라든지 진술하고 대질신문을 맞춰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수사관들은. 그리고 또 이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어보신 것처럼 만약에 박유천 씨가 마약을 안 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황하나 씨 진술은 어쨌든 깨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강압적으로 했느니 피해자니 이런 말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고죄로 과연 처벌을 받느냐 이것인데 예. 이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고죄가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사관서에 거짓을 얘기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고죄가 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부는 좀 앞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또 참 끔찍한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질렀고 대피한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죠. 예,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죠. 네. 오늘 아침 새벽이죠. 4시 29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40대 남자가 4층입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네. 방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 방화를 하니까 그리고 또 불이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이제 응급기관에 튀어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대, 30대, 심지어 12살짜리 아이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숨지고요. 3명이 중상을 당하고 또 여러 사람이 지금 경상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야말로 지금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 말이죠. 주민들을,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고 그리고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대피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해를 저지른 네. 끔찍한 사건인 것인데 이렇다면 충분히 좀 의도된 범행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본인의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본인의 네네. 집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 4시 29분이면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예.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막 분주할 텐데 경황 없이 그냥 불이 나니까 뛰쳐나왔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유해를 가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 행동인데 제가 볼 네. 때는 이건 명확하게 계획적인 행동이에요.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도 그렇고요.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흉기를 들고서 계단에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예. 이게 의도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발적이라고 절대 볼 수 없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임금체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네네.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금체불 때문에 화가 났으면 그 임금을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해야지 왜 그렇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네.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런 행동을 합니까? 이거 묻지마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이고 묻지마 살인이고 묻지마 이 범죄 행위잖아요. 이거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네. 그냥 저런 황망한 일을 당했으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음주는 검사에 맞는데 음주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다만 정신병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네네. 음주든 정신병력이든 관계없이 저런 계획적으로 남에 대해서 피해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 저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 정말 엄벌해치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임금 체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화풀이를 주민들에게 했다라는 것? 예, 임금 체불 이건? 때문이라고 예. 본인은 말을 했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무직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 때문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조현병 그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 과거에 그런 또 전력이 있다고 해서 또 지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용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시다시피 김성수법에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형을 깎아줬죠. 예. 근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저런 경우, 그러니까 물론 심신 상실이 돼서 그야말로 금치산자로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책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흉기 가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네. 이 방화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화죄 범한 것이고 살인죄 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도 방화죄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면 그 다음에 살인이 이제 5명이나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3명이 또 위태하고요. 하여튼 아파트에서 그 전에 뭐 거리에서 묻지 마 이런 것들 네. 많이 봤지만 아파트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범죄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바로 옆집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단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씁쓸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웃 간의 불신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파트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 많이 살지 않습니까? 60% 네. 뭐 정도가 예. 아파트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또 이렇게 계단을 지나다닐 때도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어떤 전체 공동체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또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네. 저것을 근데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죠.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조현병이라면 예. 이번 기회에 이 정신병력을 가진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확실한 어떤 치료 내지는 그들로부터의 범죄를 막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교수님도 우리 사회의 어떤 경각심을 또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갖고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웃에 만약에 저런 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네. 예.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추적해서 조사하고 또 관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조현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묻지마 범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강제는 아니더라도 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가 서비스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결국 저런 사회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모르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혼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가족이 입원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나서지 않으면 방치가 되고 어느 순간 저렇게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촘촘하게 우리 사회가 말이죠. 예. 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방어 시스템 저들로부터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오늘 윤중천 씨를 체포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아침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긴급 체포가 네. 아니고 말이죠. 이번에는 사기 혐의입니다. 개인 비리 혐의죠, 그러니까. 예. 윤중천 씨는 뭐 알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라든지 내지는 또 성폭행 혐의 이런 것들을 같이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중천 씨 관련자들 또 동업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들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로 체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그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진술을 가지고 사기 혐의로 이제 체포를 한 것인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중천 씨가 수사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이제 혐의가 사기 혐의도 있지만 배임 횡령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거든요. 예. 즉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만약에 그 돈을 만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한테 줬다면 그 당시 차관한테 줬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개인 비리, 재산 비리, 재산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함으로써 네.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스스로를 좀 압박해서 네. 윤 씨를 좀 압박해서 김 씨와 김 전 차관과 네. 관련된 어떤 진술도 좀 밝혀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 계속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최근에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는 뭐 관련성을 좀 시인하는 듯한 진술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적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심적 변화가 있다고 봐요.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또 수사관들이 압박을 해오면서 지금 윤중천 씨가 저렇게 체포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수사단에서는 이건 개인 비리고 사기와 그다음에 횡령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빼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네. 동업자가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예. 그리고 개인 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윤중천 씨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면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벌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또는 네. 뭔가 좀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에 조사에 그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네. 지금 검찰이 중점 타깃으로 잡는 건 김학의 전 차관이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시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정말 자신이 준 돈이 얼마였고 언제까지 줬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윤중천 씨를 압박해서 본 윤중천 씨가 정말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밝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윤중천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고소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게 되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조금씩 입을 여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압박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 이런 이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성, 뭐 성상남 문제라든지 아니면 뇌물의 액수의 문제라든지 금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윤 씨의 개인 비리를 계속해서 윤 씨를 압박한 그렇죠. 뒤에 김 전 차관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폭행 의혹 네. 이 부분과는 또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폭행 의혹도요. 네.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가 보고서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뇌물도 2008년에 돈을 줬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또 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관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 조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의 어떤 태도가 뭐냐면 인정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사실은 비켜가는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에 대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뇌물이든 성폭행이든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이라든지 뇌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뭐 물론 그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뭐 2007년경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돈 봉투를 주는 걸 봤다 이렇게 진술한 건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뭐 CCTV도 없고 그냥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윤중천 씨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어디서 꺼내 갖고 어떻게 줬다 내지는 뭐 계좌를 이체했다 또 차명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뇌물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성폭행도 여러 번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두 사람이. 예. 그러니까 원조 별장 말고도 사실은 강남의 어떤 뭐 그 이 씨의 집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 성폭행이든 뇌물이든 이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윤준천 씨가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네. 그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윤준천 씨가 진술과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김학의 전 차관 이름으로 안 보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든지 근데 그게 마저 떨어진다. 뭐 수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메모장이라든지 있겠네요. 예.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언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것이 그 여성의 이름을 댄다든지 그랬을 때 그 여성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증거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최근에 그 피해 여성도 출석해서 진술을 했잖아요. 네.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중요하죠. 성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합의인지 강요인지 이걸 피해자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진술을 좀 번복했다는 것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술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과거 2013년에는 이 씨라는 사람이 그 동영상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가 아니다. 박 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다 2014년에 가서는 그 사람이 나다. 뭐 이렇게 네.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다 무혐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제 한 5년 지나가지고 또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뒷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윤중천 씨가 충분히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동영상을 공개할 때 그 동영상을 누가 편집을 했습니까? 윤중천 씨가 조카시켜서 오촌 조카시켜서 편집을 했어요. 자기도 찍혀 있는데 그건 다 빼고 김학의 전 차관만 찍혀 있는 뭐 김학의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영상만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또 그게 언론사에 입수가 돼가지고 그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윤중천 씨가 그 정도로까지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혹시나 걸렸을 때나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마음을 바꿨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을 네. 협박하기 위해서 증거를 갖고 있죠. 맞아요.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신 건 수첩에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윤중천 씨가 돈을 주면서 그것도 안 갖고 있으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혹시나 김학의 전 차관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영상이든 증거자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중천 씨가 입을 열고 혹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혐의는 입증할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또 청와대 수사 외압과 관련된 네. 의혹도 계속 수사를 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다고 보면 김학의 되는 겁니까? 수사단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는 이제 그 청와대 외압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세민 수사기획관이죠. 얘기한 것이 뭐냐면 경찰 업무일지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 경찰 업무일지를 이제 내놨거든요. 제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 2013년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그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경찰 측에서 어떻게 첩보를 입수하고 예. 그거를 어떻게 수사를 하고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수사 외압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휘하에 있던 수사관들이라든지 그 수사 라인을 모두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외압 의혹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것도 이제 말뿐이란 말이죠. 주고받은 네네. 말이죠. 예. 그래서 과연 외압까지냐 아니면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할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지금 수사가 상당히 어떤 동력을 얻은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뇌물수수라든지 또 성폭행, 또 외압 의혹까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